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 42세 여성입니다. 운명의 장난이란 말처럼 착하고 성실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불과 5년 만에 모든 것이 끝장나 버렸고 악몽 같은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가시밭길을 헤치고 모진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했죠. 그 당시만 해도 깜깜한 터널 속에 들어선 것처럼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몇 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 끔찍한 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고진감래처럼 모진 고생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행복도 어느새 찾아오는 법이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지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지 믿기지 않는 영화 같은 경험을 들려드리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채소 파는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농산물 시장으로 나가서 각종 야채를 받아서 거래를 하는 식당에 대주셨고 오후에는 아파트나 주택가를 돌면서 주부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셨어요. 부모님이 워낙 부지런하고 남을 속이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다른 트럭이 질이 안 좋은 야채들을 싸게 팔아도 아버지도 정직하게 좋은 상품을 팔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조금이라도 더 팔려고 손님들을 속이면 절대 안 돼. 당장은 돈 벌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된다.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셔서 아버지를 믿고 오는 단골들이 많으셨죠. 아버지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오시다가 친척의 소개로 엄마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결혼을 한 뒤로는 중고 트럭을 사서 두 분이 같이 야채를 팔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두 분이 같이 일을 하니 어린 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유치원 종일반에 맡기면 됐지만 부모님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농산물 시장에 가야 해서 유치원에 맡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저를 트럭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게는 아버지의 트럭이 침실이었고 놀이터였죠. 부모님께서 식당에 납품을 하러 갈 때면 식당 아주머니들의 예쁨을 받곤 했어요. 아이고, 우리 이쁜 미경이 왔구나. 어린 것이 고생이 많아. 밥은 먹고 나왔니? 단골 식당에 들리면 식당 아줌마들께서 저를 아주 예뻐해 주셨어요. 제게 요구르트나 귤 같은 걸 챙겨주시면서 기특하게 바라봐 주셨죠. 그 중에서도 7년째 단골인 부부가 같이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 주인을 만나게 된 계기도 참 특별했죠. 부모님이 채소를 팔아보려고 식당마다 찾아다니면서 고정적으로 거래해보자고 부탁할 때였습니다. 사장님, 채소 거래하는 곳 없으면 저희가 싸게 드릴게요. 제일 좋은 물건만 드릴 테니까 한 번만 거래해보세요. 아유, 갑자기 와서 왜 그러세요? 우린 채소 대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대부분의 식당은 거래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했는데 그 식당 주인은 첫 만남에서 흔쾌히 채소를 받겠다고 수락했습니다. 오, 안 그래도 거래처 좀 찾으려고 했는데 야채를 아주 좋은 걸로 골라오셨네. 좋아요. 계속 가지고 오세요. 주인 아저씨 말로는 시장에 직접 나가서 채소를 사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고정적으로 대주는 거래처를 찾고 있었는데 저희가 나타난 거죠. 아버지가 가지고 온 물건이 마음에 든 아저씨는 아침마다 시장에 가지 않고 아버지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래가 7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식당 주인 부부는 아주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를 보면 늘 사탕이나 과자를 챙겨주었고 가끔씩 용돈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가 급하게 말려보았지만 소용없었죠. 어이구,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애 버릇 나빠져요. 아니에요. 내 딸 같아서 그래요. 미경아, 괜찮아. 어서 받아. 제가 엄마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주인 아줌마께서 웃으면서 용돈을 주었어요. 그 식당 주인 부부에게는 저와 동갑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초등학생이 되자 주인 아줌마께서 농담처럼 저를 며느리로 삼겠다고 하셨죠. 미경아, 너 나중에 누구랑 결혼할래? 아줌마가 제일 좋다며. 그럼 우리 진수랑 결혼해야지. 네, 전 진수랑 결혼할 거예요. 결혼해서 진수랑 아줌마랑 같이 살래요. 어린 마음에 결혼한다는 의미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였죠. 그럴 때마다 진수가 부끄러워하면서 아주머니 뒤에 숨어 있었는데요. 장사를 하는 부모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저는 낯을 가리지 않았지만 진수는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았고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늘 수줍어하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진수의 소극적인 성격은 고등학생이 되자 더 심해졌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서로 마주쳐도 피하는 지경에 이르자 제가 먼저 다가가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수야, 요즘 톡 못 봤는데 잘 지냈어? 오랜만에 마주쳤길래 제가 웃으면서 진수에게 인사를 했죠. 그런데 진수가 얼굴을 붉히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줌마도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셨는데요. 어이구, 사내 놈이 저렇게 숫기가 없어서 어째. 진수야, 오랜만에 네 여자친구 왔는데 왜 그러냐? 같이 밥이라도 함께 하자고 해야지. 주인 아줌마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를 며느리로 점찍어 두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지만 방학이 되면서 몸이 불편해진 엄마를 대신해 제가 아버지를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오래 본 사이이기도 하고 그 모습을 예쁘게 봐주셔서 절 볼 때마다 진수랑 사귀라고 하셨죠. 어른들한테 잘 보이려고 아버지를 따라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뒤를 이을 생각이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빠, 나 대학 갈 생각 없는데 아빠 대신 장사하면 안 돼? 나도 채소 고르는 법은 다 알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전문대라도 갈 생각을 해야지. 20살도 안 된 기집애가 장사는 무슨 놈의 장사야? 아버지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같이 고생만 하는 부모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편하게 대학에 갈 수 없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면 제가 장사를 하는 게 더 속 편했거든요. 더군다나 공부에 관심이 없기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매일 수업 듣고 숙제를 하는 게 지겨웠습니다. 이해도 안 되는 수학 문제를 풀거나 영어 단어를 외워야 하는 것 자체가 싫었죠. 그래서 대학에 가서 그 짓을 또 몇 년간이나 하느니 운전면허를 따서 아버지 대신 장사를 해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는 몇 번이나 아버지에게 공부보다 장사가 내 적성에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아버지께서 포기하시고 대학 진학 대신에 장사를 배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우선 면허부터 따라. 아버지가 한 번 했다면 장사하는 법 가르쳐 줄게. 아버지는 제가 운전면허를 쉽게 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제가 한 번에 면허를 따버리니까 갑자기 한숨을 쉬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미경아,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으니? 평소엔 책상에 앉아있지도 않더니 면허 따라고 하니까 하루 온종일 앉아있는 거 보고 놀랬다. 당연하지. 공부 말고 장사하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어. 그리고 아버지 몸도 안 좋잖아.
얼른 나한테 장사하는 법 알려주고 아버지도 쉬어. 얼마 전부터 아버지의 허리 디스크 증상이 악화되던 찰나였습니다. 오래 앉아 있지 못하셨고 무거운 물건도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했죠. 엄마도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라서 저밖에 나설 사람이 없었는데요. 제가 면허도 한 번 했다고 아버지를 열심히 도와드려서 그런지 아버지께서 제 대학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트럭으로 운전 연수를 시켜주셨죠. 아버지께 트럭 운전을 배운 지 한 달이 지나자 저 혼자 운전할 실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믿고 운전대를 완전히 넘기셨어요. 배우는 게 빠르네. 네 말대로 넌 장사꾼 체질인 것 같다. 그치? 내가 뭐라 했어. 나 대학 가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아버지께 인정받게 되니까 신이 나서 더 적극적으로 장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채소 장사를 하게 되었어요. 단골 식당 주인들은 모두 저를 알고 있어서 장사는 매우 수월했죠. 대부분 아주 기특하다고 칭찬을 해주셨지만 주택가를 돌다가 처음 채소를 사러 온 아주머니들은 새파랗게 어린 제가 혼자서 장사를 하는 걸 보고 놀라셨어요. 어머, 사장님이 젊으시네. 아니, 사장님이 따로 계신 건가? 아니요, 제가 주인이에요. 아버지랑 하다가 물려받았어요. 세상에, 어린 나이에 참 대단하네. 제가 어리기도 하고 여자라서 그런지 주목을 많이 받았죠. 아주머니들도 어린 여자 사장님이라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눈치셨어요. 오랜만에 들린 동네가 있었는데 야채가 싱싱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장사꾼으로 자리 잡아가는 사이에 진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진수의 식당에 찾아갔더니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미경아, 잠깐만 앉아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주인 아주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들고 온 야채 상자를 내리고 바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 걸까 싶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아주 뜻밖의 말을 꺼내셨어요. 미경이 너도 이제 25살이지? 네, 맞아요. 사귀는 남자는 있니? 아니요, 장사하느라 남자 만날 시간도 없죠.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 진수랑 영화 보고 밥 좀 먹고 와라. 네? 갑자기요? 영화랑 밥은 왜? 아니, 진수 이 녀석이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아니라는 거 있지? 그러면서 너 언제 오냐고 물어보고 어디서 장사하냐고 물어보는데 지겹다 지겨워. 진수가 그랬다고요? 저만 보면 피하는 것 같았는데 설마요. 에이, 내가 용돈 줄 테니까 네가 영화 보러 가자고 해봐라. 진수 그 녀석 좋다고 해볼래 할 거다. 남들이 보면 당혹스럽고 이상한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번에 진지하게 만나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진수에게 호감이 있었고 어릴 때만 해도 진수랑 자주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진수는 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진수도 절 좋아하게 돼서 쭈뼛거렸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약속을 잡아서 영화를 보았고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만나자는 말이 나오자 역시나 남편이 절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었다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예전부터 너 좋아하고 있었는데 쑥스러워서 말 못했어. 내가 남자답게 먼저 밥이라도 먹자고 하는 거였는데 끝까지 못하겠더라. 남편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게 말을 걸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다리를 놔주신 거죠.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어서 사이가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죠.
상견례 자리부터 결혼식 당일 신혼생활까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내서 친부모나 다름이 없는 시부모님과 같이 사니 시댁살이가 아니라 제 친정에 남편이 들어와서 처가살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집안일이라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다가와 말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유, 방금 장사하고 들어온 애가 무슨 설거지야. 넌 가서 좀 쉬고 있어라. 설거지는 내가 하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님이 쉬세요. 네 시아버지가 보면 며느리 부려먹는다고 역정낸다. 어서 들어가서 쉬고 있어. 여자 혼자 장사를 하는 것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장사도 접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식당 일을 돕게 됐는데 장사 일보다 수월했어요. 저를 언제나 딸같이 챙겨주시는 것은 물론 야채 파는 일보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요.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정신없어서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깐 한가해지면 시어머니는 한사코 저를 쉬게 만드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제가 일하는 걸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가, 시애미는 뒀다가 무엇에 쓰려고 그래? 그냥 시애미가 하게 둬라. 아버님, 어떻게 어머님한테 시키겠어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제가 끝까지 테이블 닦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불러서 시키셨어요. 남들은 시집살이 때문에 힘들어 하던데 저는 결혼 후가 훨씬 더 편했습니다.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편하고 행복했죠. 남편도 제 속을 썩이지 않았습니다. 저밖에 모르는 가정적인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그 흔한 말다툼 한번 하지 않고 늘 웃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꿈 같은 결혼 생활도 금방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박살나고 말았죠. 퇴근을 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남편 차와 정면 충돌했다고 하더군요. 그 사고로 가해 차량 운전자도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크게 다쳤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마셨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외동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저보다 더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더 나쁜 일은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겨우 의식을 회복한 시어머니께서 뇌졸중 증상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른쪽 편마비가 와버렸죠. 남편을 떠나보내고 정신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시어머니까지 쓰러지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까지 정신줄을 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께 식당을 맡기고 저는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돌봐드렸습니다. 아버님도 식당 문 닫을 시간에 병원 앞을 찾아오셔서 제게 힘을 북돋아 주셨죠. 아가,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 용기를 잃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 같이 이겨내자. 식당 쉬는 날에도 병원에 들리셔서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저와 시아버지는 용기를 잃지 않고 버텼지만 시어머니는 점차 힘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로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말이 없었고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지경에 이르자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놓아버리신 것 같았죠. 결국 저희 어머님은 병원에 입원한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까지 돌아가시자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이제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시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보름이 지나자 아버님께서 놀라운 말을 꺼내셨어요. 안 사람도 죽었는데 네가 계속 내 곁에 있어봤자 뭐하냐. 너도 더 늦기 전에 재혼해라. 내가 좋은 자리를 알아놨다. 아니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혼을 하라뇨. 저는 아버님 모시고 계속 살 거예요. 아니다. 네가 없어도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다.
괜히 너까지 발목 잡혀서 과부로 지내게 할 수는 없어. 네가 재혼 안 하면 혼자 남은 며느리 끼고 사는 고약한 시애비라고 욕할 거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날 준비부터 하거라. 아버님께서 적당한 재혼 자리까지 알아놓으셨다면서 고집을 피우셨어요. 저는 싫다고 했지만 시아버지가 재혼식이 놓쳐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말까지 꺼내셨죠. 그 설득과 호소가 한 달이나 이어져서 저도 포기했습니다. 딱 한 번만 만나봐서 아버님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여성의 아들을 만나보았는데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다르게 적극적이고 말주변도 화려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다 보니 재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저랑 재혼한 남편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혼자가 되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점들 때문에 마음이 잘 맞아서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막상 재혼하고 나니 제가 생각한 재혼 생활이 아니었거든요. 시댁살이하게 된 첫날 어머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식당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혼 전에 식당에서 일해봤다며? 반찬이나 음식은 잘하겠구나. 네, 웬만한 건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다 배웠어요. 그럼 됐다. 내일부터 가게에 나와서 일 거들어라. 재혼한 뒤에 만난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하니 며느리가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를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힘든 일이 생기면 무조건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총각김치를 담아야 하니 무부터 다듬어 놓고 양념거리 준비해라.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는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장사도 잘 되는 편이라서 매일같이 김치를 담아야 했고 여러 가지 반찬거리를 준비하느라 채소를 다듬어야 했어요. 힘이 들어서 잠깐 쉬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금세 다른 일거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아니, 지금 퍼즐로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손님들 오기 전에 반찬들 담아서 포장해 놓으라고. 할 일이 많은데 너만 지금 쉬고 있어? 시어머니는 제가 잠깐이라도 쉬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매일 채소를 다듬고 만지느라 손에 독이 올라서 부르트고 물기 때문에 습진을 달고 살아야 했어요. 무거운 배추며 무 다발을 옮기느라 허리와 무릎에 골병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다 일어서는데 하늘이 노랗게 보이면서 현기증이 일어나서 쓰러질 뻔했죠. 병원에 가봤더니 빈혈이 아주 심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과로하시는 것 같아요. 적당히 쉬어줘야 몸이 버팁니다. 며칠 동안 푹 쉬셔야 할 컨디션이에요. 지금 쉬면 안 돼요. 가게가 한참 바쁠 때라. 이 몸 상태로 일을 하시겠다고요? 의사는 걱정을 했지만 쉴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해보았지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을 전부 다 내보내는 거 있죠? 아주머니들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다며 저한테 작별 인사를 하는데 눈앞이 아찔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인사할 겨를도 없이 곧장 어머님께가 하소연했는데요. 어머니, 아주머니들 전부 다 내보내면 일은 누가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시더군요. 누가 하기는 누가 해? 네가 해야지. 멀쩡한 일꾼 놔두고 왜 돈 아깝게 사람을 쓰니? 안 그래도 자르려고 했는데 네가 하도 엄살 피우길래 며칠 더 데리고 있었던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혀서 예의 차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랑 다르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가게를 시작한 후로 빈혈도 심해지고 허리도 안 좋아서 쉬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원래 의사들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돈이나 벌려고 멀쩡한 사람 환자로 만드는 것들이야. 딱 봐도 아파 보이지도 않더만. 왜 엄살이야? 잔말 말고 어서 시킨 일이나 해. 시어머니는 제가 아프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해도 꾀병 부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산더미처럼 쌓인 야채를 다듬고 양념을 해서 장사 준비를 해야 했죠.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채소를 다듬을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쏟아졌고 시아버지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시아버지께 전화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얘야, 많이 힘들지?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겠니? 그렇지만 여자들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참고 견디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나한테 전화하지 말거라. 내가 네 치납이면 어찌해주겠는데 나도 남의 집 사정 끼어들 수도 없다. 기댈 곳이 시아버지뿐이라서 연락한 건데 이렇게 차갑게 나오시다뇨. 제가 자주 연락드려서 그런 거냐고 조금만 전화하겠다고 사정해도 아버님은 차가우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전화를 해봤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더군요. 아버님께서 아예 전화번호도 바꾸고 저와 연락을 끊어버린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식당에 찾아가 봤는데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저 몰래 식당을 처분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과도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니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이제 별 방법도 없었죠. 시어머니의 구박을 억지로 견디면서 살아야 했는데요. 그러다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전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전처와 이혼을 하고 갈라섰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둘이 속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 있지? 전처랑은 사별한 거라면서 아까 어머님이랑 한 이야기는 도대체 뭐야? 뭐? 설마 몰래 엿들은 거야?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별한 거나 이혼한 거나 매한가지 아니야? 그게 어떻게 똑같아? 왜 이혼한 건데? 이상한 이유로 이혼한 거야? 나한테 왜 거짓말한 건데? 이상한 이유로 이혼한 거 아니야. 사실대로 말하면 왜 이혼했는지 물을 거잖아. 그래서 그냥 전처가 죽었다고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왜 이혼한 거냐고. 좋게 말할 때 이야기해. 어머님까지 다 깨우기 전에.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남편이 전처가 바람이 나서 갈라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재혼을 할 때 그런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기 귀찮아서 거짓말한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백수 건달이었죠. 제게 주는 생활비도 날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돈을 타오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처럼 출근한다고 해놓고 나갔는데 핸드폰을 놔두고 갔길래 급히 남편을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PC방에 들어가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따라갔더니 남편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PC방 알바생한테 남편에 대해 물으니 단골 손님이라고 하더군요. 딱 봐도 일하러 간다고 해놓고 매일 여기로 온 것 같아 저도 참다 못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설마 매일 여기 와서 게임하다가 온 건 아니지?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 지금도 사업 준비 중이야. 여기는 어쩌다 한번 온 거라고. 그럼 나한테 말을 해야지. 당신 이혼도 그렇고 도대체 왜 날 속이는 거야? 백수면 백수라고 솔직하게 말해야지. 왜 사업가 행세를 했냔 말이야. 엄마한테 돈 조금씩 받아서 투자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따지고 들지 마. 지금 그게 중요해? 날 몇 번이나 속인 거냐고 따지는 거잖아. 당신 이거 말고 속인 거 있어?
좋게 말할 때 다 불어. 아이고, 그래. 나 백수라고 다 떠들고 다녀라. 동네 사람들 다 알겠다. 나 백수라고 소문내서 속이 시원하냐? 조금만 기다려봐. 곧 준비하고 있는 사업 대박 나면 너 같은 것도 얄짤 없으니까. 남편이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길래 저도 목소리를 높였죠. 결국 알바생에게 쫓겨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남편이 준비한다는 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매일 뼈 빠지게 고생하느라 날이 갈수록 삐쩍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녹초가 되도록 몇 사람 몫의 일을 해낸 덕분에 시어머니는 시장을 벗어나서 건물의 1층에 반찬 가게를 열게 됐네요. 그러던 와중 단골 손님까지 생겨서 단체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의 단골 손님 중에 부잣집 사모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김장철이 되자 사모님들이 단체로 자기들 김장을 시어머니에게 부탁한 겁니다. 무려 70포기의 김장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주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받아버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줌마들 몇 명을 동원해서 김장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아무도 없는 가게에 저를 부르더니 김장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김장 70포기 해달라고 주문이 들어왔거든. 내일 아침에 트럭 한 대가 올 거다. 배추랑 무 싣고 오는 트럭이니까 그 트럭 오자마자 바로 시작하거라. 어머님, 설마 그 많은 김장을 저 혼자 하라는 건 아니죠? 설마 하는 마음에 물어보았지만 제 불길한 예감은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군요. 김장 70포기 정도는 너 혼자 충분하잖아. 당연하게 사람 불러달라고 하고 있니? 전 어이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그 일을 혼자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그 많은 김장을 어떻게 혼자 해요? 전 못해요. 아니, 인연이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대들어? 너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릴 거냐? 어머님께서 앙칼진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더니 갑자기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 뺨을 맞는 순간 제 정신도 번쩍 들었죠. 왜? 이제 정신이 좀 드냐? 어느 집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한 번만 더 대들었다간 다리를 분질러 버릴 거야. 기가 막히고 분했지만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짐 싸들고 친정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죠. 부모님 두 분 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몸이 아픈 부모님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눈물을 흘리며 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는데요. 다음 날이 되자 김장거리를 실은 트럭이 왔습니다. 날씨는 거의 한겨울처럼 매서운 바람이 불었죠. 저는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불어가면서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끝이 보이지 않더군요. 이를 악물고 부지런히 손을 눌려봐도 배추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아파오고 손이 얼어붙어서 감각이 점점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거운 양동이를 들어 올렸는데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병실에 누워있더라고요. 제 옆에는 낯익은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온화하면서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보길래 순간 누군가 싶었죠.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 시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아가, 이제 정신이 드냐? 3년 동안 연락이 끊어져서 무척이나 반가웠어요. 그땐 저를 차갑게 내친 것은 기억도 나지 않고 말도 없이 사라진 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님을 만났다는 생각만으로 기운이 나서 시아버지의 손을 꾹 잡았는데요. 제가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눈물을 흘리자 시아버지께서 우연히 반찬 가게를 들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저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더군요. 정말 막대 먹은 사람이구나. 며느리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난 그것도 모르고 이제 남남이라고 내쳤으니 말이다. 널 볼 면목이 없다. 시아버지는 제가 어떤 취급을 받으면서 지내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재혼해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한 시집살이를 넘어서서 못된 시어머니와 백수건달인 남편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저를 찾아오신 거였죠. 정말 미안하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너한테 소개시켜 준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멀쩡히 잘 사는 애를 괜히 재혼시켰다. 내가 잘못했어. 아버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길래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하루 온종일 울었던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다음 날이 돼서야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김장 걱정부터 꺼내는 거 있죠? 아니, 세상에 김장하다 말고 퍼질러 누워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보니까 멀쩡하네. 당장 일어나서 김장하러 가. 그때 잠깐 병실 밖에 나갔다 들어온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저를 다그치는 모습을 보고 대뜸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김 여사,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일하다 혼절한 애한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보더니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건물주님이 여길 어떻게 오셨어요? 건물주라니. 시어머니가 아버님께 쩔쩔매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아버님께서 저희 반찬 가게가 새 들어가 있는 건물 주인인 것 같더군요.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인간이 아니구만.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 아이고,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며느리 생각해서 싸게 세 주시기로 했잖아요. 계약서 썼으면서 왜 그러세요? 시아버지의 불호령에 시어머니가 사색이 돼서 싹싹 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독 아버님께 약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월세만 싸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돈까지 빌려줬더라고요. 아버님이 5천만 원짜리 보증금을 대신 내줬는데 시어머니는 몰래 저를 못 살게 굴었던 거죠. 아버님은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고 시어머니를 건물에서 쫓아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5천만 원도 당장 달라고 소리치셨는데요. 어머님이 그 소리를 듣고 허리를 몇 번이나 숙이며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꾀병 부리는 줄 알았어요. 다 나을 때까지 설거지도 안 시킬 테니까 이번만 어떻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지금 가서 김장 다 하고 오세요. 그러면 쫓아내진 않을 테니까. 네? 그걸 어떻게 혼자서 해요? 며느리는 젊어서 그렇지 저는 나이 먹을 대로 먹었고. 딱 봐도 우리 며느리 아픈데 일 시켰구만. 싫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아니에요. 할게요. 할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가 병원을 나서니까 아버님도 감시해야겠다며 따라 나서더군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감시하에 혼자서 70포기의 김장을 담아야 했습니다. 몸살이 나서 사흘 동안 알아누웠다는 말을 전해 듣고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게다가 다시 병문안을 온 시아버지께서 충격적인 소식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3년 만에 널 찾아온 이유가 있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유언이라도 남기고 싶었어. 유언이라뇨?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 달 전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몇 개월 안에 죽을 거라고 하니까 너밖에 생각나지 않더라.
네가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도 늘 마음에 걸렸는데 잘 된 일이지. 제가 놀라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는데도 아버님께서 태연하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와 연락을 끊은 뒤에 식당을 처분하고 30년 넘게 모은 재산을 모두 털어서 건물을 사셨다고 했어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전부터 피곤하고 몸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넘겼다고 하죠. 어느 순간 숨쉬기가 어렵고 기침이 갑자기 나는 일이 많아진 것도 모자라 얼마 전에는 피를 토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명이 길어야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말을 듣고 아버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절 찾아오셨습니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나한테 남은 재산 너한테 주려고 했다.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널 생각하면 늘 애틋해. 친딸처럼 내 곁에 두고 오순도순 지내는 거였는데 왜 결혼을 시켰을까 후회만 가득하구나. 아가, 진심으로 미안하다.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아버님께서 충격적인 소식을 한 가지 더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남편이 저 몰래 내연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사업을 준비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시어머니께 탄 돈으로 내연녀와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막 부려먹는 식모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아까우셨나 봅니다. 행여나 이혼해서 노예 하나 사라질까봐 입 다물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시어머니를 찾아가 따지니 어머님이 그제서야 제게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야. 어쩌다 너한테 못할 짓 했지만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나까지 널 속이고 있어서 미안하다. 아니,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또 이혼할까봐 그랬어. 좀 이해해다오. 시어머니는 엎드려서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그것 역시 거짓말이란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의 힘을 빌려서 그동안 제가 당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냈어요. 전 시부에게 빌렸던 5천만 원과 남편의 바람에 의한 이혼 소송까지 진행해서 시댁은 총 7천만 원을 뱉었어야 했는데요. 돈이 없으니 대신 위자료로 일단 반찬 가게를 준다고 하길래 반찬 가게를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남은 돈은 분할 납부받기로 약속했고요. 그리고 시아버지 덕분에 건물주가 되었지만 반찬 가게는 직접 운영하고 있을 생각입니다. 건물주라고 한가하게 놀고만 있지 말라는 아버님의 지시가 있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서 조용히 여생을 지내시고 계세요. 길어야 1년이라고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잘 지내고 계시는데요. 매일 아버님을 찾아뵙고 정성을 다해 돌봐드릴 때마다 기적적으로 아버님의 건강이 좋아져서 같이 살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게 반찬 가게를 넘겨준 시어머니는 알거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무능하니 돈 벌 궁리가 없어진 거죠. 겨우 장만한 반찬 가게를 제게 넘겨주고 생계가 막막해졌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얘야,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조금이라도 빌려주면 안 되니? 돈 빌려주면 갚을 수 있으세요? 차라리 제 가게에서 일하세요. 그럼 먹고 살기는 해드릴게요. 대신 김장 70포기 정도 혼자서 하실 생각하셔야 돼요. 시어머니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제가 할 마음 없으면 돌아가라고 하니 어머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머님께서 제 반찬 가게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못된 며느리,
인성 쓰레기인 여자라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소문이 어떻게 흐르는지 몰라도 동네 사람들이 저를 흉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그동안 제가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전부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동네 사람들이 어머님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도 그 사실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오시더군요. 실컷 복수해서 그럴까요? 이제는 어머님한테 연민만 남아 있습니다. 골골대면서 일하시는 게 다 보여서 조금씩 할 일을 줄여드리고 있죠. 어머님이 아예 쓰러지실 때까지 일을 시키면 저도 똑같은 여자가 될 테니까요. 시어머니도 고마웠는지 웬일로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제게 준 적도 있습니다. 시댁살이 할 때 맛있게 먹던 반찬을 기억하고 계셨나 봐요. 그 반찬이랑 밥을 먹고 있으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역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은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보다 더 힘들게 사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아픔을 견뎌낸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글을 보내봅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이런 아픔 없이 무던한 인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올해 20대 중반 돌싱녀입니다. 주변에서는 저보고 아직 어린데 돌싱이냐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 사정을 다 말할 수 없어 많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가 자주 보시는 사연 채널에 남아 제 가슴속 얘기를 잠깐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유통업 쪽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사업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그 영향을 받아 20대 초반에 시작한 사업이 지금은 대박났어요. 저는 남들 다 가는 대학은 포기하고 일찌감치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할 때 또래들처럼 평범히 공부하고 연애도 많이 해볼 걸 후회도 됐어요. 다양한 사람을 좀 많이 만나보고 기왕이면 아주 늦게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늦게 결혼하신 편이라 제가 늦둥이 외동딸이거든요. 아무래도 부모님이랑 비슷한 일을 하니까 일하다가 결혼 시기를 놓치면 어쩌지? 하는 그런 조바심에 이 결혼을 서둘렀던 것도 있습니다. 나 좋다는 사람과 결혼하면 됐지 하고 아니란 생각을 한 거죠. 전 남편은 30대 초반이고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성사된 건 시댁 어른들 성품이 좋아서였어요. 시월드도 일절 없고 제게 터치도 없으셨죠. 정말 쿨하고 멋진 분들이셨습니다. 아가, 너는 어쩜 그리 매사에 똑 부러지고 야무지니?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했는데 절대 흐트러지지도 않고 반듯한 모습이 참 멋있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우리가 봐도 너무 존경스러워. 사돈어른들께서 키우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 이런 딸을 시집 보내시느라 굉장히 서운하셨을 것 같아. 내 친구들도 엄청 부러워한단다. 어쩜 이렇게 예쁜 며느리 얻었냐고 말이야. 여보도 그렇지 않아요? 말해 뭐해? 어디서 이런 귀한 복덩이가 우리 집에 왔는지. 이런 날을 맞이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았나 싶어. 며느리 앞에서 부끄럼 한 점 없이 떳떳하기 위해서 말이야. 아들, 네가 가장 잘한 일이 소영이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한 거다. 참 고맙다. 아버지는 참, 그것 말고 제가 잘한 일이 뭐 없었나요? 저도 꽤나 열심히 살아왔는걸요. 그래, 우리 아들도 열심히 살았지. 집안까지 힘들게 대학 왔다 갔다 하고 졸업까지 무사히 했잖니. 엄마 아빠는 멀어서 네가 금방 포기할 줄 알았거든. 아유, 당신은 애 대학 이야기 좀 그만 우려먹어요. 우리 아들 또 얼굴 어두워지네. 근데 요즘 말하는 신여성이 꼭 소영이를 보고 하는 말 같아. 어떻게 남편한테 못 만들어 오라고 집을 턱 해올 수가 있니? 신혼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서요. 결국 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살자고 했거든요. 투자용이었는데 마침 결혼하는 시기가 맞아 떨어졌던 거죠. 시부모께서는 그런 저를 엄청 기특해 하셨어요. 20대에 집 해오는 며느리가 세상 어디 있냐고 너무 좋아하셨죠. 30대도 아니고 20대에 신혼집 해오는 며느리가 세상 어디 있니? 소영아, 정말 멋있다. 너한테 우리가 뭐든 다 해주고 싶어. 너 갖고 싶은 거나 필요한 거 있니? 원하는 거 다 말해보렴. 그래, 소영아. 부담 갖지 말고 말해줘. 이제 소영이도 우리 딸이잖아. 부탁할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다오. 아유, 우린 이제 너네 알콩달콩 예쁘게 살면 더는 소원이 없다. 아이, 저는 지금도 충분해요. 딱히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당장 필요한 것도 없어요. 정말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에이, 편하게 말해보라니까.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남편이랑 싸우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제 편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장난 반 진심 반 시부모에게 말했죠. 그래, 약속하마. 당연히 토끼 같은 우리 며느리 편 들어줘야지. 혹여라도 내 아들이 널 힘들게 하거나 서운하게 하면 내게 꼭 말해라. 너 대신 혼내줄 테니. 나중에 정말 그 약속을 지켜주셨냐고요?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요. 시부모의 말에 남편은 급속도로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평소에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지만 시부모를 대하기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보였어요. 들어보니 시부모는 명문대를 나왔고 남편이 꼭 같은 동문이기를 바라셨대요. 공부에 뜻이 없던 남편은 시부모께서 비싼 과외와 학원을 보내줘도 성적이 오르질 않았다네요. 결국 남편은 본가가 서울인데 지방까지 가서 대학을 다녔다고 해요. 그랬어도 시부모는 한 번도 질책한 적은 없으셨다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점이 오히려 더 숨막힌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제가 더 숨막혔어요. 남편은 툭 하면 제게 너는 대학 안 나왔잖아 라는 말을 하며 결혼 생활 내내 자격지심을 부렸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하여튼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지만 존경심이 1도 안 들어. 너도 보면 혼자 칭찬받는 거 은근히 즐기더라. 그럴 때 네가 너스레 좀 떨면서 남편 칭찬하면 좀 좋아? 집 하나 해왔다고 아주 어깨가 으스대는 꼴하고는. 아니 자기는 내가 뭘 했다고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좋게 밥 먹고 와서는 왜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며느리 그 정도 칭찬도 못하실 일이야? 세상에 서로 미워하는 고부관계 천지야. 날 좋아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니 얼마나 천운이야. 당신은 내가 시댁이랑 사이 좋은 게 싫어? 너 바보냐? 우리 부모님 대놓고는 못 그러시니 은근히 너 앞세워서 나 무시하시는 거잖아. 넌 그게 안 느껴져? 어? 무슨 말이야 그게. 내가 지방에 있는 대학 나오고 별 볼 일 없는 회사원이라서 아직도 실망이 큰 거지. 외동아들이 당신들처럼 명문대 나오고 그럴듯한 집안이랑 결혼할 줄 알았을 거야. 근데 겨우 작은 사업하는 여자애랑 결혼했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어. 너 볼 거라고는 어쩌다 마련한 자가랑 어린 것뿐이잖아.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너 칭찬하는 척 뒤에서 분명 호박씨 깔걸? 그니까 푼수처럼 너무 좋아하는 티 내지 말라고. 지방대 나왔다고 무시할 분들 전혀 아니시잖아. 당신 무섭다. 자격지심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네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매도해? 그리고 뭐? 겨우 사업하는 어린 여자애라니. 날 여태껏 그렇게 생각해 온 거야? 난 어머님 아버님한테 따뜻함을 느꼈어. 나 칭찬해 주신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선한 분들이라는 걸 눈빛만 봐도 알겠다고. 근데 당신은 결혼하고 왜 이 모양이니? 예전엔 아니랬잖아. 자격지심? 뭘 알고 떠들어대. 하긴 대학도 안 나온 네가 뭘 알겠냐. 대학 문턱도 안 밟아본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지. 시댁 식구들을 만나고 오면 기본 일주일은 그렇게 냉전이었어요.
대학 안 나온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은 무시해도 뭐라 반박도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결혼하고 1, 2년은 엄청 싸웠다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 참아보려 했어요. 어쩌면 제가 놓치고 있는 남편의 상처가 있나 유심히 살폈죠. 처음에는 찾아서 보듬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땐 정말 사랑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랑 자꾸 부딪히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냥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여보, 현관에 못 보던 운동화가 있네? 하여튼 눈썰미는 좋다니까. 새로 샀어. 30만 원 더 얹어서 리셀가로 겨우 구매했지. 내가 구한다고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몰라. 리셀가? 아니,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데? 저걸 30만 원이나 더 줘서 구매한 거야? 왜? 세상에 널린 게 운동화잖아. 왜긴 왜야. 널린 게 운동화지만 내 마음에 드는 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샀지. 뭐야 당신, 잔소리 하려면 그만둬. 각박한 세상에 내 유일한 취미이자 힐링이니까. 게다가 운동화로도 재테크 가능해. 나중에 나도 되팔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그치만 당신 전부 신지도 못하는 운동화를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 난 당신이 다시 되파는 것도 본 적이 없는걸? 신발이 신발장에도 가득하고 뜯지 않은 신발 박스도 집안 한가득 있잖아. 예쁘게 신고 다니면 내가 말도 안 해. 너무 많으니까 감당도 안 되잖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 저축은 따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운동화뿐만 아니라 전자기기도 새로 나오면 구매하잖아. 우리 결혼했어. 아이도 언젠가 생길 텐데 이제 젊었을 때처럼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마냥 다 살 수 없잖아. 노후를 위해서라도 같이 돈 모아야지. 나 슬슬 걱정돼. 아이씨, 잔소리하지 말라니까. 야, 내가 너보다 살아도 훨씬 더 살았어. 덧없는 인생, 순간의 즐거움에 충실해야 한다고. 뭐 가는데 순서 있나? 내가 당장 내일 죽을 수 있는데 맘대로 사고 싶은 것도 하나 못 사? 하긴 네가 뭘 알겠어. 대학도 안 나오고 허구한 날 중고 사이트에서만 물건 살 줄 아는 네가 내 기쁨을 어떻게 알겠냐고. 아, 뭔 수준이 맞아야 대화를 하지. 뭐야, 그럼 뭐 나랑 수준이 안 맞다는 말이야? 말 다 했어? 야, 됐고. 나도 너 터치 안 할 테니까 돈 가지고 나 터치하지 마. 소비도 저축도 나 알아서 한다고. 남편은 언제나 전자제품이나 운동화 신상이 나오면 눈이 돌아갔어요. 그런 물건들은 오래 잘 쓸 수 있으니 처음엔 저도 신경 안 썼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하나 구매해서 오래 쓰는 게 아니라 있는 물건도 무리해서 할부로 구매하더군요. 생활용품이나 안 쓰는 물건들 중고로 사고 파는 저로서는 남편이 너무 이해가 안 갔죠. 전 진짜 돈을 투자해야 할 것 아니면 굳이 지갑을 열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린고비라고 은근 놀리기까지 하는 남편이었어요. 친정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날 역시 제 신경을 긁더라고요. 엄마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작지만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아이고, 우리 결혼 기념일이 뭐라고 선물을 준비했어.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내가 세상에 나온 거잖아. 나한테도 의미 있는 날이지. 그때 남편은 웃음이 터져 말했어요. 웬일로 돈 썼대? 또 중고로 샀냐?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졌죠. 중고로 사다니,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애써 화를 참고 남편을 제지시켰지만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남편은 지 할 말 끝까지 다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남들은 이 사람 사업한다고 잘 사는 줄 아는데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생각보다 돈이 별로 없는지 엄청 돈을 아껴요. 집 사는데 다 쓴 건지 아님 저 몰래 어디 투자라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허구한 날 돈 타령해서 저 좀 힘들어요. 제가 운동화라도 하나 사려고 하면 그걸 못 사게 해요. 멀쩡한 집이 있으면 뭐해요? 그 안에 살림살이는 죄다 중고 물건인데. 아니, 이 녀석이 자네 운동화도 하나 못 사게 했다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말에 당황한 듯 하셨죠. 저는 서둘러 농담이니 놀라시지 말라고 둘러댔어요. 집으로 돌아와 얘기하는데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저를 깔보는 태도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너 거지냐? 뭐? 거지 맞잖아. 아까 선물도 중고 거래한 거 아니야? 왜? 내가 부모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니 속상해? 아니, 남편 시계 하나 사줄 돈 없으신 분이 왜 부모님 앞에선 여유 있는 척 하시냐고요? 자기 설마 그때 나한테 시계 사달라고 한 거 지금 내가 그거 안 사줬다고 이러는 거야? 너 애야? 갖고 싶은 거 못 가졌다고 장인 장모 앞에서 그게 뭐 하는 행동인데? 남편이 얼마 전에 다음 달 월급 받으면 준다고 제게 시계 좀 예약 구매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딱 잘라 거절했거든요. 아니, 경제적인 부분 터치 일절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하기로 한 지가 불과 며칠 전인데요. 벌써 무얼 사겠다고 제게 돈을 빌리려는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일로 되게 화풀이 했던 거였어요. 너 때문에 결국 스마트워치 예약 구매 못했잖아. 예약 구매를 해야 빨리 받을 수 있고 사은품도 있는데 말이야. 애초에 그 나이 먹고 수중에 그 정도 돈도 없는 게 말이 돼? 그게 더 문제야. 시계를 못 산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씀씀이의 문제가 있는 거지. 이번 기회에 당신 소비 생활을 좀 되돌아봐. 그리고 돈 없어서 장인어른 장모 밥 한 끼도 대접 못하면서 나보고 거지? 그래, 나 중고거래 좋아해. 비록 이 집의 물건들, 물론 백화점에서 산 것들은 아니지만 중고로 샀어도 새 제품이라고. 내가 네 말대로 거지면 이때까지 내가 했던 선물들 내가 다 가져가서 팔아도 되니? 뭐? 아, 그런 게 어딨어. 당신 말대로 해보자고. 내가 줬던 선물들 리셀가 더해서 되팔아서 나도 재테크나 좀 해보자. 남편은 제 말에 화들짝 놀라서 제 앞으로 가로막더라고요. 혹시나 자기 애장품들을 건드릴까 봐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사줬던 것들을 모두 챙겼어요. 이건 내가 작년 생일에 사준 거, 이건 내가 올해 초에 사준 거. 당신 나한테 그동안 많이도 받았다. 내 두 손 가지고는 모자라겠어. 아, 지금 이 시간에 그 물건들 가지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저는 트렁크에 남편의 애장품들을 모두 실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 지분이 있는 것들만요. 여보, 난 진짜 농담 삼아 그런 건데 기분 나빴어? 아유, 당신 앞에서 내가 농담도 못한다. 미안해. 앞으로 거지라는 말은 안 쓸게. 어? 제 차 트렁크 문이 닫히자 남편은 머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했습니다. 그게 농담이라고? 아, 그래. 부부끼리 서로 놀릴 수도 있는 거잖아. 난 가벼운 장난이었어. 당신이 하도 절약 모드길래. 사과 똑바로 안 하지? 미안해. 아, 미안하다고. 다시는 거지라고 안 할게. 나 딱 한 번만 봐준다. 두 번은 안 봐줘. 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 알았다, 알았어. 안 건드리면 될 거다냐. 끝까지 적반하장 언성을 높이는 남편을 저는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트렁크를 열어주자 눈치 보며 자기 물건 챙기더군요. 제가 왜 바보같이 미련하게 남편을 자꾸 봐줬냐고요? 계속 서로에게 맞춰 조율을 해나가는 게 결혼 생활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만 남편에게 맞춰가고 있었나 봐요. 남편은 다른 곳에서 다른 이와 눈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요즘 야근이 잦네? 피곤하지? 속상해. 당신 얼굴 너무 상했다. 일이 많네. 그 순간 초인종이 띵동 하고 울리더라고요. 아니, 시간이 몇 시인데 초인종이 울려? 내 거야. 배달시켰어. 배달시켰어? 배고팠어. 아유, 나한테 말하지. 내가 바로 밥 차려줄 수 있는데. 혹시 당신 나 피곤할까봐 말 안 한 거야? 밤에 먹었을 때 부담 없는 걸로 내가 준비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배고프면 꼭 말해요. 알았지? 남편은 야근이 점점 잦아지고요. 회사에서 종일 굶은 것도 아닐 텐데 밤마다 엄청 폭식을 했어요. 아니 여보, 먹는 건 좋은데 너무 먹는 거 아니야? 나 좀 걱정돼.
야, 언제는 배고프면 말하라며. 넌 진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진짜 문제야. 아우, 짜증나. 내가 밥도 눈치 보면서 먹어야 해? 아니, 내 말 뜻은 그런 게 아니라 당신 밤에 너무 많이 먹어. 회사에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잔소리 좀 하지 마. 나 조용히 좀 먹자. 제가 이상 행동을 하는 남편이 걱정되어 한마디 하면 남편은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질을 있는 대로 다 냈죠. 먹는데도 남편 얼굴은 점점 더 야유어져 갔어요. 그땐 남편 건강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남편이 제게 화내는 것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성질 부리는 남편 뭐가 예쁘다고 보양식도 자주 해먹였죠. 심지어 보약도 지어줬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챙겨주는 만큼은 어느 정도 얼굴에 활기를 되찾았어요. 반면에 일은 일대로 몰아치고 남편은 남편대로 또 챙기느랴 제가 심하게 알아놓았죠. 여보, 미안해. 오늘만 저녁 알아서 먹을래? 그리고 너무 미안한데 나 죽 좀 배달시켜줘. 도저히 주문할 힘도 안 나. 알겠다, 알겠어. 미리 좀 말하지 그랬냐? 그럼 밖에서 먹고 들어왔을 텐데. 밥도 안 주면서 심부름 시키기는. 미안해, 부탁 좀 할게. 응? 골골거리는 제게 남편은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화낼 힘도 안 나서 그대로 약을 먹고 기절했죠. 일어나 보니 남편은 혼자 거실에서 치킨에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핸드폰 보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해실거리면서요. 여보, 치킨 먹는 거야? 차라리 밥을 시켜 먹지. 걱정스러워 한마디 건넸는데 남편은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정색했어요. 어우, 징글징글해. 야, 너는 아픈 와중에도 잔소리하고 싶냐? 들어가서 더 자. 아까 밥도 안 먹고 약 먹었더니 속이 너무 쓰려서. 죽은 냉장고에 있지? 죽? 아까 내가 죽 좀 주문해달라고 부탁했잖아. 너 자길래 안 시켜도 되는 줄 알았지. 뭐? 내가 주문해달라고 부탁했잖아. 왜 성질이야? 아픈 거 맞아? 소리 지를 힘은 남아있나 보네. 밥에 물 부으면 죽 아니야? 대충 커피포트 물 끓여서 밥 말아 먹어. 야, 죽 시키는 게 어려운 일이야? 치킨 먹으면서 내 생각은 안 나던? 내가 죽을 손수 끓여달랬니? 아님 포장을 해오랬냐? 그냥 배달앱 들어가서 주문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 문 일찍 닫으니까 주문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우냐? 겨우 그거 가지고 우는 거야? 아, 진짜 왜 저러냐. 그래, 운다. 속상해서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할까 그럼? 당신 죽할 줄 알아? 모르잖아. 부인이 아프다는데 대충 물에 밥 말아 먹으라는 말을 어쩜 그렇게 쉽게 하니? 난 몰라. 당신이 죽 안 시켜줬으니까 나 편의점 죽이라도 사다 줘. 진짜 귀찮게 하네. 귀찮다고?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면 바로 있는 상가 편의점도 못 가겠어? 아, 진짜 서운하다. 당신 아픈데 내가 이렇게 무심했어 봐. 아마 난리 났겠지. 또 안 사면 뭘 얼마나 들들 볶으려고 그래. 사올게. 사온다고. 남편은 우는 절 보고 입이 삐죽 나와서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보니까 열받아서 나간다고 전화랑 지갑 다 두고 갔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정말 한숨만 나왔어요. 정이 뚝 떨어졌죠. 지갑을 챙겨서 남편에게 가려는데 남편 전화 톡 알람이 뜨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안 봤을 텐데 아까 남편이 해실거리는 모습이 떠올라서 슬쩍 봤어요. 뭐야, 밥도 안 차려주고 심부름을 시켜? 지가 상전이야? 당신 부인 정말 웃긴다. 불쌍한 우리 자기, 내가 보듬어주고 싶다. 한여름이었는데 그 톡을 보자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바람 피우는 듯한 문자였지만 저는 다시 전화와 문자 내역을 살폈어요. 남편이 전자기기를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스마트폰도 몇 개 가지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원래 쓰는 전화가 아니더라고요.
뭘 이렇게 대놓고 바람 피는 걸 들키지 했는데 나름 세컨드폰까지 따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다시 없는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내역들을 제 전화로 찍었어요. 아파서 머리가 핑핑 도는 와중에도 정신력을 붙잡으며 바람 피는 증거를 수집했죠. 그동안 남편이 야유어 간 것도 체력이 없었던 것도 다 밖에서 바람 피고 딴짓하느라 그런 거였더라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상간녀랑 재미 보는지도 모르고 제 손으로 남편 보양식도 해먹이고 보약도 해먹였으니까요. 더 열받는 건 바람 피는 남자는 보통 본인이 찔려서 조강지처한테 과하게 잘해준다고 하잖아요. 저희 남편은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그런 게 괘씸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흥신소죠? 남편 바람 피는 상대에 대해서 알아내고 싶은데요. 네, 돈은 상관없어요. 난생 처음 흥신소라는 곳도 이용하고 제 나름 큰 지출을 했어요. 이러려고 열심히 돈 벌었나 했네요. 의뢰하니 남편이 바람난 상대는 같은 회사 여직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부녀라 저는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제게 연락 한 통이 왔는데요. 바로 상간녀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상혁 씨 부인분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 그때 한번 뵌 적 있는데요. 상혁이 회사 동료 땡땡땡입니다. 제가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놀랍게도 남편은 자기 친한 동료의 부인과 바람이 난 거였어요. 저와도 인사를 한번 했던 동료분이시더라고요. 상간녀와 제 남편이 참 대담하고 짐승 같은 게요. 같은 회사 바로 옆에서 그분 바보 만들고 바람을 핀 거잖아요. 상간녀의 남편은 저보다 더 비참했을 거라 생각 들더군요. 바람 피는 걸 저보다 일찍이 한 그분은 증거를 많이 수집했어서 저에게 공유해 주셨어요. 되짚어보니 저희 결혼식에 부부로 참석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이것들이 언제부터였는지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곧 상간녀와 남편이 여행 간다는 정보를 알게 되어 저는 상간녀의 남편과 같이 현장을 덮치기로 했어요. 시부의 환갑 여행을 남편이 일 때문에 못 간다고 제게 부탁했었는데 상간녀랑 여행 가는 것도 그 날짜였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기회를 준다 생각하고 남편에게 물었죠. 이미 뭘 해도 저랑은 끝이었지만 자기 부모에게 못 볼 걸 보여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였죠. 진짜 환갑 여행 나랑 어머님 아버님만 가? 당신은 진짜 못 가는 거 맞아? 꼭 회사에서 그날 자기가 필요하대? 아니 한 번뿐인 행사인데 말이야. 웬만하면 미루고 당신도 같이 가면 안 되는 거냐고. 야, 너가 모시고 가기로 했잖아. 이미 예전에 상이 끝난 걸 뭘 또 물어? 아니, 난 혹시나 해서. 나 진짜 못 가. 그날 엄청 중요한 출장이라고. 내 인생이 걸린 날이야. 가만 보니 당신 우리 부모님 앞에서 아양 떨 때는 언제고 막상 시부모랑 셋이 여행 가려니까 아주 앞이 캄캄하지? 그래, 인생이 걸렸겠지. 아, 바쁜 자기 대신 시부모 모시고 여행 가는 부인한테 당신은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죽어도 고맙다는 말은 빈말이라도 절대 안 하지? 저거 봐. 내가 너 생색 낼 줄 알았다. 너 이렇게 두 얼굴인 거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걸? 어쩜 우리 부모님 앞에서만 착하고 바른 며느리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놨는지. 너도 참 대단하다 대단해. 신랑 출장 가는데 앞길 막으면서 징징거리지 마. 그래? 그렇단 말이지. 알겠어. 뭐 어머님 아버님은 내가 모셔야지. 남편은 그날이 자기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날이라며 한사코 안 된다고 거절하더군요. 결국 저는 시부모에게 연락했어요. 전화로는 다 설명도 못해서 뵙고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죠. 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어떻게 또 느끼셨는지 시부모께서는 긴장 상태셨어요. 아가, 무슨 일이 있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혹시 네 남편이 무슨 사고라도 친 거니? 시부모께서 다정하게 물어오자 저는 그만 그동안 서름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어떡해요? 정말 억울해요. 너무 화가 나요. 자초지종 시부모께 남편이 그동안 저를 대했던 행실과 바람 피우는 것까지 얘기하니 시부모께서는 펄쩍펄쩍 뛰시더라고요. 여행도 다 취소하시고는 본인 아들 괘씸하다고 현장을 같이 덮치자 하시더라고요. 낳기는 내가 낳았지만 정말 난 그런 쓰레기로 키운 적 없단다.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짐승보다 못한 짓을... 어쩜 좋니 소영아. 미안하다. 어휴, 내 자식이지만 검디검은 저 속내를 모르겠다. 참 소영이 네 앞에서 면목이 없구나. 너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우리가 너무 미안하단다. 이미 저 자식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이후는 막을 수도 없고 기왕 이렇게 됐으니 여보, 소영이 속이라도 풀리게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렇게 시부의 환갑날 시부모와 함께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덮쳤어요. 호텔방 문을 상간녀가 열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들어오세요. 샤워 가운을 입고서 전혀 당황하지도 않는 상간녀의 태도에 저와 시부모는 기가 차서 어떤 말도 못했어요. 저는 말 대신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았죠.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뭘 찍는 거냐고요? 뭐 하긴요. 당신 그 더러운 추태를 증거로 남기는 거죠. 증거? 웃겨라 정말. 누가 눈 하나 깜빡한다고 협박이야. 원래부터 저 사람 제 남자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모르셨겠지만 제가 먼저였다고요. 제가 이제 두 분 모실 테니까 이 어린 기집의 말에 이제 휘둘리지 마세요. 상간녀는 본인이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듯 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못 들으시겠는지 베개를 들고 상간녀를 이리저리 때리셨죠. 이게 무슨 짓이세요? 말로 하세요, 말로. 이 못된 것, 뭘 말로 해? 너같이 가정 파탄 내는 것들은 말로 해서는 안 돼. 어디 감히 우리 귀한 소영이를 함부로 말해? 이 천하의 죽일년, 이 천한 것. 그때 화장실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나온 남편은 저와 시부모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주저앉더군요. 다들 여기 어떻게... 시부께서는 새하얗게 질린 남편을 일으켜서는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정통으로 날리셨죠. 아버지, 저 죽어요. 왜 이렇게 세게 때리세요? 내가 한 번이라도 널 때린 적이 있니? 네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한 번도 네 몸에 손댄 적 없다. 근데 좀 후회가 돼. 때려서라도 바른 인간으로 키웠어야 하는데 부인 두고 바람이나 피우는 대단히 멍청하고 파렴치한으로 내가 키웠어. 진정하세요. 소영이 제가 얼마나 사람 홀리는 여우인 줄 아세요?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부모님까지 모시고 와. 뭐? 여우? 하, 이 상황에서까지 내 욕을 하네? 잘못했다고 빌지는 못할 망정 말이야. 너 내가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귀한 대접해줬니? 바람 피느라 기빨려서 그런 건 줄도 모르고 어디 몸이 안 좋나 싶어서 비싼 보약에다 각종 보양식까지 해줬어. 그런데 뒤에서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 야, 넌 좀 입 다물어.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직도 보여? 그러게 말이야. 얘 어리다고 어른들이 우쭈쭈 해주니까 전부 네 세상 같았지? 이 사람은 지옥이었대. 나 만나 겨우 천국 만난 거지. 우리 정말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 방해 말고 꺼져. 어머, 감히 니까짓 게 뭔데 내 며느리, 아니 내 딸한테 함부로 말해? 에잇, 너나 썩 꺼져라. 시모가 제 편을 드신다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자 남편은 시모를 거칠게 떼놓고 말했어요. 아,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사람 안 그래도 머리숱 소중한데 그렇게 쥐 뜯어버리면 어떡해요? 자기, 괜찮아?
난 괜찮아. 어머, 내 머리카락 몇 개가 빠진 거야? 난 몰라.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누구 보고 어머니래 저 미친 게. 그리고 너, 이 자식 어디 엄마를 있는 힘껏 밀쳐? 어이 참, 그만하시라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버지, 이렇게 호텔방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지 않았는데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정식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이 사람 엄마 아빠랑 동문이에요. 명문대 나왔다고요. 제가 못해드린 효도 이 사람이 대신 해줄 거예요. 대학도 못 나온 지금 며느리보다 연륜도 있고 같은 학벌인 이 사람이 훨씬 낫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사업도 밀어주기로 했어요. 짠순이처럼 허구한 날 돈 타령하는 저 기집애랑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러니 엄마 아버지, 오늘 모습은 못 봤던 걸로 해주시고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저희한테는 오늘이 의미 있는 여행이에요. 첫 번째 결혼은 저런 수준 떨어지는 애랑 생각 없이 해버렸지만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저 정말 자신 있어요.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효도하면서 살 거예요. 아, 어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었어요. 쟤는 연애할 때 잠깐 설레이는 게 다였다고요. 반면에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진짜 사람이 진국이에요. 남편은 제 말은 싸그리 무시하고 시부모에게 상간녀를 소개하더군요. 그러자 시부는 뭔가 결심한 듯 말하셨어요. 저런 천하의 쓰레기를 다 봤나? 고쳐 쓰지도 못해 저런 놈은. 소영아, 이만 가자. 저것들이 하는 개소리 이제 더 들을 필요도 없다. 아버지, 진짜 아프다고요. 운동을 성실히 하는 시부가 거칠게 남편 뺨을 날리자 남편이 나가 떨어졌는데요. 상간녀는 제 남편 말고 다른 곳으로 뛰어가더군요. 자기. 드디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간녀 남편이 들어왔죠. 상간녀는 개거품을 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 여보, 여길 어떡해? 너희 진짜 가지가지한다. 상간녀는 무릎을 꿇고 지 남편에게 싹싹 빌고요. 친구에게 몹쓸 짓을 걸린 제 남편은 양심은 있는지 고개를 떨궜죠. 네가 어떻게 여기에? 상간녀의 남편은 그 둘을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다 말했어요. 착각하지 마. 내 와이프 돈 없어. 그리고 저 사람 너 안 사랑해. 바람 피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 여보, 어디까지 아는 거야? 다 아니야. 오해라고. 전현이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 그런 거야? 야! 저에게 달려들려는 상간녀의 몸을 잡고 그 사람은 말했어요. 내가 알려줬어. 내가 여기 불렀고. 각오해. 내가 언제부터 알았을 것 같아? 어디까지 알 것 같니? 자기 남편의 말에 상간녀는 부르르 몸을 떨며 흐느끼더군요. 야, 잠깐이나마 동료를 떠나서 친구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떻게 내 부인이랑 이런 짓을 벌여?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정말 사랑하고 있어. 네가 물러나줘. 곧 다 정리하고 이 사람이랑 합칠 거야. 미안하다는 말은 나 말고도 여기 계신 네 가족분들한테 해야 하는 것 아냐? 사죄도 모자랄 판에 어디 불륜녀한테 고백을 하고 있어. 이 여자가 널 사랑해? 하하, 웃긴다. 너 얘가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알고 그런 섣부른 판단을 하냐? 야, 착각하지 마. 넌 쓰레기들 중 하나일 뿐이니까. 혹시 저 여자가 너한테 돈 얘기했니? 저 사람 땡전 한 푼 없어. 빈털털이라고. 모자란 너 사업해줄 돈도 없고 사랑하는 남자만 여럿이니까 착각 말라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자기야, 나 사랑한다며. 사랑해서 다 해주고 싶다며. 이 자식이 거짓말하는 거지? 남편이 상간녀의 남편을 밀치자 상간녀는 눈을 희번뜩하며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더군요. 이 자식이? 어디 내 남편 몸에 손대? 야, 너랑 급이 달라 내 남편은. 아니야, 아니라고. 자기, 나 사랑한다며. 미친놈, 사랑 이러고 있다. 상간녀의 돌변한 태도에 남편은 현실 부정을 하며 울부짖더라고요. 더러웠지만 지한테는 진짜 찐 사랑이었나 봐요.
시부모는 못 볼 꼴을 봤다며 한탄을 하셨죠. 내가 오래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본다. 아니 저런 미치갱이들을 다 봤나? 그렇게 대환장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며칠 뒤 시모가 연락이 왔는데요. 소영아, 우리가 네 편 들어준다 한 거 기억나지? 변호사 연락처다. 너한테 내일 전화 올 거야. 우리가 수임료 다 줬고 변호사랑 충분히 상담해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우리는 일절 신경 쓰지 말고 말이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저는 죄송한 마음에 그냥 깔끔히 제가 이혼 준비한다고 말했지만 시부모는 안 된다고 하셨죠. 네가 받은 상처 평생 기억날 거야. 시간이 무뎌지면 좀 괜찮겠지.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떠올라 괴로울 거야. 그런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어찌 편하게 있겠니? 우리가 다 해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거니까 이기적이라서 미안하지만 소영이 네가 우리 도움 좀 받아주렴. 착한 며느리한테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어 우리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래.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왜 어머님 아버님이 괴로우셔야 해요. 저는 정말이지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아이고, 우리 착한 며느리 어쩜 좋니? 저와 시부모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네요. 겨우 맘을 추스리고 시부모와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눈치 없이 남편이 시댁에 찾아와서는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어요. 여보, 이럴 때일수록 조강지처가 있어야 해. 지금 이거 금방 지나가는 시련일 뿐이야.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아니, 셋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저 하나 때문에 헤어질 수 없잖아요. 예? 저 정신 차렸어요. 여보, 나 믿지? 그 늙은 여우한테 내가 잠깐 홀렸지만 말이야. 이제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나 2번 실수는 절대 안 하거든. 뚫린 입이라고 정말. 이 웬수야, 부모님 앞에서도 그러고 싶니? 네가 한 짓들을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우리 가족 모든 걸 파괴한 거야, 이 못된 놈아.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의 가슴을 마구 때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조용히 다가오셔서 제 등을 쓸어주시며 말했어요. 결혼할 때 내가 말했던 게 기억나지, 아들? 시모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자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잘 기억나지 않아요. 왜 기억이 안 나? 엄마 아빠랑 약속했었잖아. 그렇죠, 여보? 시모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시부가 뒤이어 말하셨어요. 결혼 생활에 만에 하나라도 허튼 짓 하면 네가 가진 것들 누리는 것들 이제 없을 거라고 말했잖니. 이 집에 네 것은 이제 없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나서 시부와 시모는 제일 먼저 남편이 결혼 전 모아놓은 한정판 운동화와 전자기기들을 사람 불러서 다 폐기 처분하셨어요. 시부의 말에 홀린 사람처럼 방으로 달려간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마구 소리 지르더라고요. 지 목숨 같던 애장품들 없다고 철없이 울면서요. 왜 내 물건에 손대요, 왜? 아버지가 뭔데? 엄마가 뭔데? 이씨, 그게 다 얼마짜린데? 얼마나 내가 힘들게 모은 건데? 이 자식아, 내 집안에 있는 것들 모두 내 것인데 네 물건이 어딨냐? 아버지, 어머니. 이놈아, 네가 아직도 잘못 알아들었구나. 이 집에 네게 더 이상 없단다. 물건도 사람도 말이야. 즉 더 이상 네 부모도 여기 없는 거야. 엄마,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집에서 썩 나가. 제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여보가 하라는 대로 살게. 앞으로 여보 말 충성하면서 살게. 여보가 좀 우리 엄마 아빠 말려봐. 여보 말이라면 다 들어주실 거란 말이야. 미안하지만 역겨우니까 여보라고 부르지 말아줄래? 어머님 아버님 뜻이 그런데 내가 뭘 어쩌겠니. 맨날 나보고 아양 떤다고 뭐라 하더니. 울며 불며 질척거리는 남편을 시모와 시부는 호적에서 팔 거라며 그대로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저도 시부모의 말에 조금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 편을 들어줄 줄은 알았지만 친아들에게 그 정도까지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시부모께서는 제게 충분히 눈물의 사죄를 하셨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남편의 바람이 시부모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뒤로 시부모께서는 진짜 빈말이 아니라 아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연을 끊으셨어요. 남편은 그동안의 더러운 짓거리들이 다 소문이 나서 풍기문란죄로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렸어요. 물론 상간녀와 나란히요. 상간녀의 남편에게 들어보니 본인은 소송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제 전 남편을 비롯해 자기보다 젊은 남자들만 골라서 바람을 피웠는데요. 그래놓고는 진짜 사랑은 자기 남편이라고 놓아주지도 않는데요. 저보다 더한 고통에 빠진 상간녀의 남편이 어서 이혼하고 행복해지길 여러분이 응원해주세요. 어느 날 제 전 남편은 회사에서도 잘린 후 일도 안 하는지 거짓골로 제게 찾아왔어요. 정말 폐인이 다 됐더라고요. 처음엔 얼굴 보고 알아보지도 못해서 목소리 듣고 알았어요. 누구세요? 소영아,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내가 며칠째 밥을 못 먹었어. 저 어리다고 무시하고 또 사업한다고 유세 떤다 무시하던 전 남편은요. 제 사업장까지 찾아와서 돈을 구걸하더라고요. 막상 제 사업 규모 보고 놀랐는지 갑자기 돌변해서는 소영아, 우리 다시 어떻게 잘해보면 안 되겠니? 나 진짜 이제 변했어. 너 여기 혼자 감당돼? 내가 여기 일 좀 도와줄게. 그럼 예전처럼 다시 엄마 아빠랑 나도 사이 좋아지고 서로 좋은 일 아니겠어? 아, 그게 무슨 개소리야. 허거한 날 나 깔보더니 막상 눈으로 보니까 내 것들도 탐나? 또 기생충처럼 나한테 기생하게? 야, 꿈도 꾸지 마. 그리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쪽팔리게. 아니, 네가 웬만큼 쓰레기여야지. 속도 겉도 다 쓰레기꼴로. 그게 뭐니? 일은 아예 안 해? 이거 먹고 떨어져. 당장 꺼지라고. 제가 5만 원을 전 남편 얼굴에 던지자 전 남편은 쭈뼛거리며 비굴하게 5만 원을 집어들었어요. 노숙하고 다니는지 냄새도 엄청 났거든요. 저는 직원들에게 탈취제를 뿌리라고 주고는 뒤돌아섰죠. 내가 만난 사람의 처절한 밑바닥을 마주하니 한 번 더 속이 쓰렸죠. 이제는 남이지만 제 전 시부모는 짐승 같은 아들과 연을 완전히 끊고 제 앞날을 더 걱정하셨죠. 소영아, 넌 아직 젊고 능력 있어서 더 잘 될 거야.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만 보고 달리렴.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렇게 가끔 안부 인사도 나누곤 했는데 이혼이 다 마무리되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자고 하시더라고요. 제 앞날에 더 이상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저 참 많이 울었어요. 이혼했으니 어쩔 수 없이 그게 순리인 건데 말이죠. 제가 그 전에 못해줬던 신혼집 대신이라고 사무실도 하나 제 이름으로 계약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전 남편이 찾아올까봐 걱정도 되셨나 봐요. 제가 사업이 잘 되기는 했어도 사무실은 가격 때문에 좀 외진 곳에 있었는데요. 좋은 시부모님 덕분에 땅값 걱정 없이 월세 걱정 없이 지금 좋은 곳에서 제 사업 열심히 번영시키고 있어요. 일하느라 바쁘게 살아서 이혼 후에 큰 후유증은 안 남았네요. 돌이켜보면 결혼 생활 내내 좋았던 건 전부 시부모님이랑 함께한 기억이더라고요. 전 남편은 제 기억 속 평생 원수이겠지만 그 원수 덕에 귀인을 또 만난 거라 참 복잡 미묘해요. 전 남편은 술에 의존하고 살고 있다던데 그놈은 정말 더 큰 벌 받아야 해요. 자기 가정 파탄내고 남의 가정까지 파탄냈으니까요. 상간녀는 얽힌 집안만 몇 개라 소송으로 알거지가 됐다는 소문을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제발 끼리끼리 붙어먹고 착한 사람들 피해주지 않고 살기를 바래요. 제 긴 사연을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